안녕하세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다소 외롭게 걸어온 40을 넘긴 한 여성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제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결혼 전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려 합니다. 웃기고 슬프고 어쩌면 조금은 황당한 이 이야기를 가능한 한 재미있고 솔직하게 풀어볼게요.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소녀가장으로 자라났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몸이 불편하셨어요. 벌이가 없는 가정이라 생활은 늘 팍팍했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소액의 보조금과 이웃들의 기부로 받은 쌀과 식자재가 저희 가족의 생계 전부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동네 이웃 어른의 방앗간에서 알바를 하면서 모자란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버티던 어느 날 중학교 재학 중이던 저는 몇 개월 간격으로 부모님 두 분을 모두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15살의 저는 홀로 남겨진 현실 앞에서 한동안 멍하니 삶이란 무엇인가를 묻기만 했습니다. 그 무렵 어떻게 살아야 할까란 질문이 제 마음을 짓눌렀지만 결국 스스로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공부. 오직 공부만이 이 고단한 현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년 동안 저는 책상에 거의 붙어 살다시피 했습니다. 의자에 몸을 붙인 채 미련하리만치 성실하게 때론 눈물을 삼키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수능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고 원하는 어느 대학이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학을 선택했고 그렇게 의대에 진학해 6년간의 고된 대학 생활을 마친 뒤 인턴 생활을 거쳐 레지던트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문의가 되었을 때 제 나이는 어느덧 30 중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지낸 시간은 누군가에겐 인생의 일부였겠지만 제게는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세상이 병원 안에만 존재한다고 믿을 정도로 오롯이 일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5년 넘게 일했습니다. 바늘처럼 팽팽한 긴장 속에서 수술을 이어가던 시간대, 그러다 문득 제 이름을 내건 병원을 갖고 싶다는 갈망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나더군요. 결국 과감히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40이 된 그해 저는 아파트 한 채, 외제차 한 대, 그리고 제 이름이 걸린 병원을 손에 넣었죠. 가난이라는 단어는 이제 제 삶과는 거리가 멀었고 어린 시절 좁디 좁은 방 안에서 눈을 감고 그리던 미래가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대견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개원한 병원은 초반부터 붐볐습니다. 외과 전문의였던 저는 노인 환자들을 많이 진료했고 진료 시간은 늘어만 갔습니다. 밤 늦게까지 야근을 반복하면서도 저는 불평 한마디 없이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달려온 탓일까요? 어느새 제 주변엔 친구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의대 동기 몇 명뿐이었고 연애는 인턴 시절 짧게 스쳐간 인연이 전부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한숨이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흰머리는 하나 둘씩 늘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자리했습니다. 이 얼굴을 과연 누가 데려가긴 할까? 혼잣말처럼 속으로 웃으며 저 자신을 조용히 자학하곤 했죠. 그런데 그런 제 삶에 한 줄기 바람 같은 인연이 불어왔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뵀었죠? 제약회사 대리 김수겸입니다. 약 안 바꿉니다. 바쁘니까 그냥 나가세요. 그러지 마시고 설명이라도 들어보시죠. 선생님 미모처럼 아주 괜찮은 약입니다. 약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부작용만 없으면 그게 제일 좋은 약이죠. 오늘 환자가 많으셨나봐요. 스트레스가 심하신 듯 하네요. 영업은 접고 오늘은 그냥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푹 쉬세요. 수겸 씨는 매주 빠짐없이 찾아왔습니다. 잘 정돈된 정장 차림에 깔끔한 외모, 상냥한 말투까지
기존 약을 고수하던 저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끈질기게 찾아오던 그는 단순한 영업사원이 아닌 묘하게 신경을 건드리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김수겸 대리님, 혹시 지난번에 제가 기분 상하게 했다면 미안했습니다. 아닙니다. 전혀요. 매주 한 번씩 예쁜 선생님 뵙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다음 주에도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빈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쪽이 묘하게 일렁였습니다. 예쁘다는 말, 도대체 마지막으로 언제 들었더라? 기억조차 가물가물했죠.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보지 못한 저는 그날 이후로 종종 그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작은 설렘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성실히 찾아오던 그 제약회사 직원의 끈질긴 노력이 가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약의 성분과 효능이 기존에 쓰던 것과 큰 차이가 없었기에 마음을 좀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약 한번 써볼게요. 이제 만족하셨죠? 와, 선생님, 오늘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빈손으로 회사 들어갔으면 정말 혼났을 거예요. 선생님, 감사 인사 겸해서 저랑 식사 어떠세요? 제가 함께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밥 한 끼야 먹죠. 저보다 몇 살은 어려 보이는 남자였고 속으론 호감이 있었지만 감히 먼저 다가갈 마음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조용히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떨리고 감사했죠. 그런데 그날 수겸 씨가 불쑥 뜻밖의 말을 꺼내더군요. 선생님, 보면 볼수록 제 이상형이세요. 정말요. 그 아우라가 뿜어져 나와요. 매력도 넘치고 솔직히 아름다우십니다. 김대리님, 비행기 너무 띄우지 마세요. 나도 거울 보면서 살아요. 아니에요. 거울보다 훨씬 예쁘세요. 진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으실 거예요? 우리 연애해볼래요? 저랑 사귀어보시겠어요? 그 순간 마치 가슴속 어딘가에서 종이 울린 듯 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혹시 들리진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정작 그 사람의 눈을 제대로 마주보지도 못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쑥스러우신가요? 저 진심이에요. 저랑 한번 사귀어보시죠. 비록 제가 선생님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만나보시면 저도 괜찮은 면이 많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수겸씨는 참 괜찮은 남자예요. 멋지고 성실하고 솔직하고 귀엽기도 하고요. 근데 나보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선생님 나이 알아요. 저보다 딱 4살 많으시죠? 4살 차인 궁합도 안 본다는 말 모르세요? 네? 제 나이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남자가 4살 많은 게 궁합 안 본다는 거 아닌가요? 뭐가 됐든 좋게 짜맞추면 되는 거죠. 전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제 진짜 이상형이고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분이에요. 저 선생님과 연애하고 싶습니다. 정말 제 소원이에요. 그이는 단순한 호감이 아닌 따뜻하고 진심 어린 시선으로 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백을 듣는 순간 오랜 시간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겁도 났지만 그런 그에게 저도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2번 더 만나본 뒤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연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서 저는 변해갔죠. 그의 회사 약으로 병원에 쓰던 약들을 전부 바꿨고 의료기구도 하나부터 10까지 싹 다 새로 들였습니다. 의사로서의 판단보다는 여자라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이렇게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고 그의 눈에 더 예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사랑이란 걸 제대로 배운 적 없던 저는 그저 내가 줄 수 있는 걸 다 주자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났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 둘은 하루라도 떨어져 있으면 입안에 가시라도 돋는 것처럼 괴로웠습니다. 그날도 둘이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있었을 때 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영진아, 우리 이제 매일 아침 같이 눈 뜨고 밤에 함께 잠드는 건 어때? 한 집에서 사는 부부가 되면 좋겠어. 뭐야?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야? 이렇게 무대도 없이 침대에서 누워서? 미안 영진아. 그냥 지금 이 마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
우리 결혼할래? 순간 심장이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 숨이 막힐 정도였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매일 함께하고 싶다는 강렬한 확신이 온몸에 쫙 퍼졌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감정의 모든 결을 그 순간 저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겨우 4개월인데 이렇게 깊게 빠질 수가 있나? 그래, 하자. 우리 결혼하자. 나도 수겸 씨랑 매일같이 아침을 맞고 싶어. 아싸! 이제 영진이 남편이 된다. 나 신봤다. 그이는 팔을 번쩍 들며 아이처럼 기뻐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너무도 자연스럽고도 빠르게 결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랜 외로움 끝에 찾아온 기적 같았던 사랑, 그 뜨거운 시작이 저희 둘을 얼마나 멀리 데려갈지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행복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기에 인사를 드릴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어느 날 제가 먼저 남자친구의 가족에게 인사를 드리겠다고 말했죠. 그이는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그날 작은 꽃다발 하나 들고 예비시댁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문 앞에 서 계신 분은 아주 젊고 고운 여인이셨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혹시 수겸 씨 누나? 라고 싶었을 정도로 나이가 가늠되지 않았거든요. 어머나, 우리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오다니 해가 서쪽에서 떴나 봐. 임자도 못 만나고 늙는 줄 알았더니 드디어 나타났구나. 아우, 아가씨 참하고 예쁘장하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젊으세요. 수겸 씨가 누나라고 해도 믿을 정도예요. 내가 좀 동안이지. 사실은 아들을 좀 일찍 낳았어. 19살에 시집가서 20살에 낳았으니까 아직 50대야. 남들은 나보고 여동생 있는 줄 안다니까. 아, 그러셨군요. 옛날엔 또 그렇게 일찍 결혼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이해합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유쾌하고 말솜씨가 좋으셨고 분위기를 단숨에 부드럽게 이끄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 마음을 콕 찔러오더군요. 근데 아가씨 의사라며? 그렇게 잘난 사람이 우리 아들한테 왜 마음을 준 거야? 혹시 우리 아들 갖고 노는 건 아니지?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님. 전 진심으로 수겸 씨 사랑해서, 그리고 결혼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 고마워. 진심이 느껴지니까 내 마음도 놓인다. 아이고, 오늘같이 좋은 날은 내가 밥 해줄게. 편하게 앉아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럼 같이 주방 가자. 수다 떨면서 음식하면 더 맛있어지거든. 예비 시어머니는 수겸 씨를 꼭 닮은 밝고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셨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에는 호감과 기대가 가득했고 칭찬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복 터졌다. 요즘 이런 아가씨 없다. 의사면서도 이렇게 겸손하긴 쉽지 않다라며 제 귀가 뜨거워질 만큼 좋은 말을 아낌없이 해주셨죠. 그 말들이 의사라서 나오는 존중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분은 정말 제가 예쁘고 괜찮은 여자라고 믿는 듯 했어요. 그 따뜻한 환대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승낙은 당연하게 흘러왔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린 이후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자주 만났습니다. 때로는 남자친구 없이 둘이서만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던 자리에서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새아가, 이제 내가 딸이라고 불러도 되지? 편하신 대로 하세요, 어머님. 그래, 딸내미? 너도 아예 엄마라고 불러봐. 한번 해보자, 응? 엄마 해봐. 네? 아이,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아직 그건 예의 없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딸, 너 엄마라고 마지막으로 불러본 게 언제야? 그 말에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내가 네 엄마가 되어줄게.
엄마라는 말 잊지 마. 그러니까 어서 불러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뜨겁게 일렁였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이 문득 떠오르고 그 따뜻한 말투와 겹치며 마음이 이상하게 저릿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옳지 잘하네. 그래 딸내미, 앞으로는 그렇게 엄마라고 부르자. 네, 엄마.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 깊은 곳에 얽혀있던 어떤 외로움을 스르르 녹여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그녀는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쇼핑이나 갈까? 이 엄마가 딸한테 옷 한 벌 사주고 싶다. 아니에요. 제가 사드려야죠. 그동안 이렇게 잘해주셨는데요. 이 엄마가 딸한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냥 받아. 오늘은 엄마랑 데이트하는 날이라고 생각해. 저는 그날 엄마라는 이름을 부르며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돌아가신 엄마와 한 번도 해본 적 없었지만 진짜 엄마 손을 잡고 백화점을 누비는 기분이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기분 좋게 웃으며 옷을 골랐고 저는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선물 받은 옷 한 벌보다도 엄마라는 단어를 마음 놓고 부를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제게는 너무도 깊고 묘한 기쁨이었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엄마와 아주 잠깐 다시 만나는 꿈을 꾼 것처럼요.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건 예식장부터 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일이 순조롭진 않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곳은 이미 몇 달치 예약이 꽉 차 있었고 결혼식은 좀 뒤로 미뤄야 할 것 같았죠. 그래서 그 틈에 신혼집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주말마다 집을 보러 다녔고 마침내 둘 다 마음에 쏙 드는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셨습니다. 딸, 이 엄마가 신혼집을 해줘야 마땅한데 당장은 여윳돈이 없어. 대신 땅이 하나 있거든. 지방이긴 해도 재개발구역이야. 거기다 상가지어서 임대인들을 받을 생각이야. 그거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신혼집은 네가 마련하는 게 어때? 내 아들은 모아둔 돈이 없으니 힘들 거야. 그때 남자친구도 덧붙였습니다. 자기야, 엄마 말이 맞아. 그 땅 진짜 노른자 땅이야. 재개발되고 나면 값이 껑충 뛸 거야. 그 상가 나중엔 병원으로 써도 좋을걸? 아무튼 자기가 거기 주인이 되는 거니까 좋을 거야. 그러니까 신혼집은 자기가 마련해 주라. 신혼집을 내가 마련하라고? 왜 힘들어? 자기 정도면 그 정도는 거뜬하지 않나? 두 모자의 눈망울이 저를 향해 일제히 커다랗게 열렸습니다. 마치 어떤 답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도 모르게 입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할게요. 자기야 신혼집 내가 준비할게. 혼수도 같이. 옳지 옳지. 아유 우리 딸은 정말 배려심이 넘쳐 흐르는구나. 그런 말이지. 나중에 상가 완공되면 명의를 아예 딸 이름으로 해줘야겠다. 병원도 거기다 차리면 딱이겠네.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온기와 다정한 말투,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저를 망설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을 계약했고 혼수 준비에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댁에 들렸더니 낯선 여인이 집안에 있었습니다. 젊고 화사하고 말 그대로 눈이 부시게 예쁜 아가씨였죠. 예비 시어머니 옆에서 다정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아유, 우리 딸 왔구나. 얘는 내 여동생 딸이야. 그러니까 네 서방 사촌 동생이지. 신우이라고 해도 되겠네. 아, 그이의 사촌 동생이군요. 정말 예쁘시네요. 반가워요. 언니가 우리 오빠 마음을 빼앗아간 여자예요? 듣던 대로 아우라가 엄청나네요. 미모도 훌륭하시고요. 반가워요, 언니. 저보다 아가씨가 훨씬 아름다우세요. 우린 지금 서로 칭찬 난리네요. 벌써 가족 된 것 같아요. 예비씨 어머니와 그 사촌 시누이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깊은 친밀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결혼식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식장, 웨딩드레스, 청첩장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며 바쁘지만 설레는 날들이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예비씨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딸, 이 엄마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네? 무슨 일이세요, 엄마? 글쎄 들어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에이, 먼저 말씀해 보세요.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잠깐의 침묵 후 예비시모는 생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건물을 지으려는데 돈이 좀 쪼들려서 말이지. 한 10억 정도만 빌려줄 수 있을까? 10억이요? 말 그대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장난처럼 느껴졌지만 그녀의 얼굴엔 웃음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딸이 제일 든든하잖아. 도와줄 수 있지, 딸. 엄마를 위해서. 그 순간 대답이 입에서 맴돌다 얼어붙었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었고 아무리 엄마라고 불러온 분이라지만 선뜻 내어줄 수 있는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망설이는 제 표정을 본 그녀는 이내 얼굴빛을 바꾸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됐어. 누가 보면 내가 사기라도 치는 줄 알겠다. 난 말이지, 건물 다 지어지면 딸내미 너 명의로 해줄 생각이었고 병원도 차려주려 했어. 그걸 몰라주고 이렇게 주저할 줄이야. 돈이 아깝다면 그냥 안 해줘도 돼. 아니에요, 엄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액수가 너무 커서 좀 당황했어요. 현금이 없으면 병원을 팔아버리는 건 어때? 어차피 새 건물에 병원 차릴 거잖아. 거긴 요양원도 많고 노인 인구도 많아서 병원 장사 잘 될 거야. 무슨 걱정이야? 말이 거듭될수록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저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병원 정리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 준비해 드릴게요. 그럼. 결혼하고 나서? 그럼 몇 달을 더 기다리라는 거네? 돈이 급한데 말이지. 뭐 공사를 늦출 수밖에 없겠지. 아무튼 그 돈은 꼭 해줘야 해. 이 엄마가 널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 그러니까 꼭 해줘야만 해. 그렇게 얼떨결에 알겠어요라는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선 마음이 뒤숭숭해졌습니다. 처음엔 엄마라고 불러달라며 다정히 다가왔던 그녀. 뭐든지 해주겠다며 손을 잡아주던 그 따뜻함.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부탁을 위한 포석이었다면? 문득 엄마라는 말에 내가 너무 쉽게 마음을 열었던 건 아닐까. 그 말 하나에 기대어 나는 무장해제된 채 모든 걸 내어주려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마치 아주 정교하게 짜인 관계 속에서 조심스레 길들여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예비시모는 정말 저를 딸로 생각한 걸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끌어오기 위한 대상으로 여긴 걸까? 또 예비 남편과 겪어온 사랑이라는 감정은 진짜였던 걸까?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민을 거듭했답니다. 며칠 뒤 저는 예비 남편의 자취방을 깜짝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간식거리와 집 정리를 도와주려고 준비물을 챙겨든 채 가벼운 마음으로 그 집 앞에 도착했죠. 그런데 현관 앞에서 낯익은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겸 씨가 그 사촌 여동생 지훈이와 꼭 껴안고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의 가슴과 가슴이 나란히 맞닿은 채로 오랜 연인처럼 서로를 껴안고 있는 모습. 가벼운 인사나 위로의 포옹이라고 보기엔 너무 진하고 너무 오래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자기야, 수겸씨. 그제야 그이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더군요. 영진아. 당황한 듯 급히 두 팔을 풀었고 지연이는 여전히 그의 옆에 바짝 붙은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겸씨, 둘이 사촌지간 맞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지연이가 좀 걱정이 많아서 그냥 위로해 주느라 그랬어. 근데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제 목소린 담담해지려 애썼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사촌 여동생 지훈씨가 느긋하게 말을 받아쳤습니다. 언니, 우리 어릴 땐 같이 목욕도 하고 그랬어요. 친남매나 다름없다고요.
친남매라도 길거리에서 이렇게까지 깊은 포옹은 안 해요. 보기엔 좀 이상하잖아요. 아, 참. 언니 이상하시네. 우리를 뭐로 보시는 거예요? 지은 씨는 억울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묘하게 얄미웠고 어디선가 장난을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조심해줬으면 해요. 수겸씨, 길 한복판에서 이렇게 끌어안는 건 불편해. 그래, 알았어. 이상하게 보였다면 하지 말아야겠지. 근데 넌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당신 보고 싶어서 왔지. 방도 좀 치워주려고 왔고. 그래, 그럼 들어가자. 지훈아, 넌 이제 가봐라. 수겸씨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고 지훈이는 여전히 애교 섞인 미소를 띤 채 제게 인사도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제 마음 한구석은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릴 때 함께 자랐다는 말로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그들의 거리감 없는 태도와 시선은 뭔가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을 남겼습니다. 분명히 말은 맞지만 느낌은 틀렸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가족이라는 말로만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결혼 소식을 동기들에게 알리자 축하 메시지가 폭죽처럼 쏟아졌습니다.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 그리고 드디어 너도 가는구나 라는 익숙한 농담들. 그 중에서도 한 친구가 유독 반가웠습니다. 피부과를 개원한 의대 동기였죠. 영진아, 얼굴 좀 보자. 너 결혼한다며? 우리 병원 와. 내가 공짜로 확실하게 관리해줄게. 그 말에 망설임 없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점도 하나 지우고 리프팅도 받았죠. 익숙한 친구의 손길은 프로페셔널했고 오랜만에 관리에 마음도 살짝 풀렸습니다. 결혼식이 2달 남았다고 했지?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처진 살들 다 끌어올려줄게. 진짜로. 나만 믿어. 나 좀 많이 늙었지. 근데 말이야, 수겸씨랑 엄만 자꾸 예쁘다고 그러면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더라. 제 말에 친구가 고개를 돌리더니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깐, 엄마? 설마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러? 그 정이 많으신 분이라서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어. 너무 빨리 가까워진 거 아닌가? 아무리 정이 들어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지. 나도 우리 시어머니랑 친하지만 엄마라고는 안 불러. 좀 거리감도 있어야 해. 순간 제 마음에 작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가? 우리가 좀 이상한가? 나야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잘해주시니 진짜 엄마처럼 느껴졌거든. 친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네가 그만큼 엄마가 그리웠던 거겠네. 그래도 말이야, 너무 다 열어주지 마. 어느 정도 선은 지켜. 다들 겉으론 다정하지만 속은 아무도 몰라.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관리실로 자리를 옮겨 팩을 받았습니다. 얼굴에 시커먼 팩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으니 괜히 민망하더라고요. 커튼으로 가려져 옆 사람이 보이진 않았지만 어쩐지 조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어졌습니다. 옆자리에서도 누군가 마사지를 받고 있었는데 관리사가 조용히 방을 나서자마자 그 사람의 휴대폰에서 시끄러운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짜증이 날 만큼 귀에 거슬리는 소리였지만 그보다 더 날카롭게 나를 세운 건 그 다음 들려온 목소리였습니다. 수겸아, 무슨 일이냐?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뚝하고 멈춰버렸습니다. 바로 옆에서 관리받던 사람, 그 여잔 다름 아닌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얼어붙은 몸으로 눈을 꼭 감고 혹여나 커튼이 젖혀질까 두 손으로 끝자락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팩을 하는 중이라 그런지 스피커폰으로 전화통화를 했어요. 들려오는 대화는 차마 믿을 수 없을 만큼 잔혹했습니다. 수겸아, 나 바쁜데 뭐 때문에 전화를 했니? 지금 관리 중이라 여유 없어. 바쁘게 뭐가 바빠? 우리 계획 이거 너무 질질 끄는 거 아니야? 대체 영진이 돈 언제 받아낼 건데? 아직도 안 줘? 좀 다그쳐서 받아내라고. 아들, 결혼만 하면 우리 인생 바뀌는 거야. 팔자 고치려면 참아야지, 안 그래? 내가 그러니까 좀만 더 기다리라고 했잖아.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아, 솔직히 나 이제 한계야. 영진이 그 늙은 아줌마랑 연애하는 거 진짜 고역이야. 숨 쉴 때마다 입에서 똥내 나고 얼굴은 메주를 벽에 던졌다가 다시 주워 붙인 것처럼 찌그러졌다고. 아, 나 원래 비위 약한 거 알잖아. 그러니까 제발 그 10억만 받고 끝내자고 했던 거 좀 빨리 처리해. 야, 영진이도 병원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야. 이 돈이라는 게 그냥 툭 던지면 떨어지는 줄 알아? 그리고 결혼식을 치러야 애가 마음 놓고 돈을 주지. 서류에 도장 찍고 법적으로 묶여야 완전히 믿고 내놓을 거 아니냐.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말 몰라? 무조건 참아. 그리고 영진이한테 더 잘해. 밤마다 사랑한다고 속삭이고 침대 위에서 네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세뇌를 시켜야 빠져든다고. 그게 기술이야. 아, 그런 면상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아, 진짜 역겨워 죽겠다고. 아, 도저히 눈을 못 마주치겠어. 밤일할 때마다 곤욕이라고. 야, 내가 지금 70 넘은 노인네랑 사귀는 거 모르냐? 나도 매번 토 나와. 근데 어쩌겠냐? 돈 줄이면 참는 거지. 인생은 인내라고. 인내. 자, 이제 그만 끊자. 관리 마치고 나 노치네 만나러 가야 돼. 내일쯤 모이자고. 할 얘기 많으니까. 전화가 뚝 끊기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고요와는 거리가 먼 폭풍이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를 늙은 아줌마라 비웃고 입에서 똥내나는 돈줄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 두 사람 모두 저를 진심으로 아낀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기 위한 사기꾼들이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부서졌습니다. 이건 악몽도 아니고 오해도 아니며 누군가 꾸민 소문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귀로 분명히 들은 진실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꼼짝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팩이 다 마를 때까지 얼굴은 굳어 있었고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혼자 앉아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머리는 하얘졌고 가슴만 자꾸 벌렁거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랑이 아니었던 것을 사랑이라 믿고 살았구나. 그들이 던져준 따뜻한 말들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고. 그래서 제대로 파헤쳐 보기로 했죠. 그러던 중 길거리에서 우연히 심부름센터 간판을 봤어요. 망설이지 않고 바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한테 말했어요. 예비 남편이랑 그 시어머니 그리고 사촌 여동생이란 여자 셋 다 좀 조사해 주세요. 돈은 드릴 테니까 무슨 사람들인지 정확히 알아봐 주세요. 그렇게 의뢰를 했고 정확히 이틀 뒤에 전화가 왔어요. 보고서를 직접 전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만나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받았는데 한 장 한 장 넘겨보는 순간 그냥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예비 시어머니랑 사촌 여동생은 둘이 친인척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냥 깜빵에서 같이 복역한 사이였어요. 둘 다 꽃뱀 사기로 실형 살고 나온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예비 남편은 사촌 여동생이라고 소개했던 윤지 씨와 감옥에 있을 때부터 펜팔로 연락하던 사이였고 출소한 이후에 아예 연인 사이였대요. 가까운 동지이자 연애 파트너, 정리하자면 이 세 사람은 전부 감옥에서 친해진 사이였고 서로를 가족인 척하며 사기칠 대상을 덮어 씌우는 가짜 가족 연극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더 웃긴 건 셋이 각자 사기치는 타깃이 한 명씩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70대 부자 노인 꼬시고 있었고 윤지 씨는 50대 이혼한 사업가를 만나고 있었고 그리고 제 예비 남편은 저를 사기 대상으로 잡은 거죠. 셋이서 같이 짜고 가족 행세를 하면서 각자 물고 있는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는데 써먹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 연극에 속아서 엄마라고 불렀던 겁니다. 조사에서 진실을 알게 되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세 사람은 그냥 한탕 해먹으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걸 알지도 못한 채 신혼집에 혼수까지 다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고요.
그 서류를 보고 나서 진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뭐부터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하나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결혼하면 인생이 끝장난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받은 만큼 그 이상으로 돌려줘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머리를 식히고 있었는데 몇 시간쯤 지나니까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예비 신랑이 환하게 웃으면서 손에 음료까지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따라 우리 영진이 왜 이렇게 예뻐졌어? 어디 다녀왔어? 얼굴이 반질반질하네? 어? 그냥 피부과 좀 다녀왔어. 왜? 매주처럼 쪼글쪼글해졌냐? 아이, 또 왜 그래? 무슨 말이 그래? 자기가 왜 매주야? 내가 보기에는 오늘 완전 선녀 그 자체야. 자, 이리 와봐. 안아줄게. 나 오늘 기분 진짜 좋아. 컨디션 최고야. 그가 다가오는 순간 오늘 들었던 그 소름 돋는 말이 머릿속에서 확 스쳐 지나갔습니다. 늙은 아줌마, 매주 찌그러진 면상, 입에서 똥내나 그놈의 목소리가 그대로 귓가를 때렸죠. 나 오늘 컨디션 완전 별로니까 붙지 말고 떨어져 있어. 에? 왜 그래? 자기 혹시 그날이야? 그 말에 순간 목구멍까지 욕이 치밀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진실을 들킨 줄도 모르고 웃고 있는 그 얼굴을 보며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한숨 한번 내쉬고 말했죠. 맞아. 그날. 그러니까 건들지 마. 짜증나니까. 그렇게 말하자 그이도 기분이 상했는지 쭈뼛거리다 슬슬 나가더군요. 엄청 까칠하네. 그럼 나 갈게. 내일 또 올게. 저는 가족 행세를 하며 사기치는 그 세 사람을 신혼집으로 불렀어요. 겉으론 우리끼리 식사하자는 말로 초대했지만 속은 딴판이었죠. 엄마, 자기야, 아가씨, 어서 오세요. 제가 오늘 제철 홍게를 사왔거든요. 싱싱한 걸로 골라왔으니까 입에 넣자마자 녹을 거예요. 아유, 딸, 너 홍게 샀다고? 어우, 이거 진짜 잘했다. 나 요즘 이거 먹고 싶어서 환장할 뻔했어. 아이, TV만 보면 나오는 거야. 나 딱 그거 보고 군침 돌았는데 네가 그걸 사왔네? 언니 센스 진짜 끝내주시네. 이런 날도 있어야지. 오늘은 아주 제대로 한 상 받겠네요. 두 여자가 신이 나서 자리에 앉는데 수겸 씨는 제 등 뒤로 조용히 다가와서 백허그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말이죠. 아, 진짜 좋다. 영진아, 너 이제 진짜 내 아내 되는 거구나? 생각할수록 행복해. 결혼식이 이제 겨우 2주 남았네. 내가 앞으로 얼마나 잘할지 기대도 좋아. 너만 보면 막 힘이 나. 사랑해. 됐고 지금 이거 놔. 자리에 앉아. 나 오늘 기분 별로야. 왜 그래 자기. 표정도 안 좋고. 설마 아직도 그날이야? 벌써 며칠 됐잖아. 오래가네. 앉으라고 했지. 셋 다 들어. 내가 지금 할 말 있으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뻣뻣해지니까 세 사람 눈빛이 이상하게 바뀌더라고요. 예비시모가 눈치를 보면서도 미소는 잃지 않고 슬쩍 떠보더군요. 아이, 딸, 너 혹시 병원 정리 다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건물 투자 바로 가능하다는 거지? 아유, 너 진짜 잘했다. 역시 우리 딸밖에 없어. 병원이요? 아니요, 안 팔았고요. 팔 계획도 없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건물 정리해서 건물 짓는 데 투자한다고 했잖아. 지금 와서 말을 바꿔? 건물을 짓겠다고요? 그럼 땅이 있어야죠. 근데 엄마 땅 없잖아요. 나한텐 있다고 했는데 뻥이더라고요. 제가 알아봤거든요. 땅 문서도 없고 등기부 등본 떼봤더니 이름도 없어요.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내가 왜 땅이 없겠어? 너 지금 말투가 왜 이래? 무슨 오해를 한 거야? 오해? 지금까지 내가 속은 게 오해야? 엄마, 아가씨, 둘이 깜빵에서 만났죠? 사촌동생 아니라며 감옥 동기잖아요. 그리고 아가씨랑 수겸씨는 교도소 있을 때 펜팔하다가 친해지고 출소 후에 연애하고 사기 파트너 된 사이고 셋이 짜고 각자 공사 칠 사람 한 명씩 정해서 작업한 거 전부 다 알아요. 셋 중 내가 그 중 하나고요. 틀린 말 있어요?
그 말에 셋 다 말문이 막힌 듯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예비 시모가 제일 먼저 말을 했어요. 아우 진짜 딱 걸렸네. 아 수겸아 내가 뭘 했어. 네가 좀 더 제대로 했어야지. 아 너 때문에 다 들통났잖아. 아니 누나 왜 그래. 내가 얼마나 신경 쓴 줄 알아? 저 늙은 아줌마랑 매일같이 붙어있는 거 진짜 나한텐 고역이었다고. 얼굴도 별로고 입냄새 때문에 밥맛도 떨어지고 나 진짜 참고 했다고. 노력했어 진짜로. 노력은 무슨. 네가 말아먹은 거야. 네가 어영부영하게 해서. 내가 시모 연기하면서 얼마나 공들였는데 엄마처럼 생기고 다정하게 대해줬다고. 근데 네가 뭐가 부족해서 걸린 거라고 일을 이렇게 망치냐? 각자 맡은 사람만 집중하면 될 것을 너만 제대로 했으면 지금쯤 끝났다고. 그러더니 예비 시모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 됐어. 저 의사 계집은 틀렸어. 이제 관두자. 이 집에서 나가자고. 세 사람은 같이 일어섰고 저는 식탁 쪽으로 다가가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딜 가요? 앉아. 나 아직 말 안 끝났어요. 당신들 오늘 이 집 들어온 순간부터 덫에 걸린 거예요. 오늘로 당신들 끝났어요. 뭐? 우리가 너한테서 뭐 하나라도 받아냈어? 돈 한 푼 받은 것도 없잖아. 경찰서 가봐라. 너만 무한해질걸? 증거 없어. 그 머리론 그런 것도 판단 안 돼? 역시 멍청하네. 야, 너한테 받은 게 없어서 우린 무혐의야. 그래? 정말 그럴까? 일단 홍게 맛 좀 봐. 저는 식탁 위에 살아있는 홍게 2마리를 양손에 들고 그대로 휘둘렀습니다. 홍게 집게다리가 그대로 세 사람 얼굴과 팔뚝을 때리기 시작했죠. 아유 미쳤어? 이게 뭐야? 먹는 걸로 사람 때리면 벌 받아. 시끄러 이 뻔뻔한 꽃뱀아. 엄마 소리 듣고 싶어서 그렇게 살갑게 굴었냐?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너희한테 돈은 안 뺏겼을지 몰라도 감정은 다 털렸어. 지금부턴 내가 받는 거야. 이 홍게로 얼굴이든 등이든 찍힐 만큼 찍히고 가. 제가 휘두를 때마다 홍게가 탁탁 소리를 내며 세 사람 몸을 핥히는 게 다 들렸어요. 셋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기고 테이블 밑으로 도망치려고 난리였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고 제가 연락했던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예비시모가 물고 있던 70대 부자 노인, 윤지가 꼬셨던 50대 이혼 사업가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심부름센터를 통해서 신원 공유하고 저랑 연락하고 같이 계획 짜서 모의한 결과였어요. 셋이 당황해서 눈을 휘둥그레 뜨고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뒷걸음질만 치더라고요. 저는 홍게를 식탁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해볼까? 세 사람은 입을 쩍 벌리고 어버버하다가 진짜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더군요. 그 찰나 미리 연락했던 2명의 피해자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70대 노인 그리고 50대 사업가 2사람은 현장을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었죠. 이것들이 가족이 아니고 죄다 사기꾼들이었단 말이지. 노인이 예비시모 머리채를 확 낚아채더니 소리도 안 나게 따귀를 정통으로 날렸어요. 내가 칠순에 외롭고 허전한 마음에 재혼 생각했는데 그걸 이용해서 사기질이야? 너희 옆에 내야 내가 준 돈 다 내놔. 너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얼마인지 알아?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 계산할 거니까 각오해. 예비시모는 머리를 부여잡고 고개를 숙였지만 노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보처럼 웃고 밥 먹여주고 금목걸이까지 채워줬더니 넌 속으로 계산기 두드리고 있었던 거냐? 내가 너한테 사람 대접을 했지 사기꾼한테 봉사한 건 아니야. 뒤이어 50대 사업가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수겸씨와 윤지씨의 멱살을 양손으로 쥐고 그대로 박치기를 시켰습니다. 이 쓰레기들, 너희 둘이 연애하는 사이면서도 온우이인 척해? 내 앞에선 서로 존댓말 쓰고 집에선 안고 자고 같이 외제차 타고 다녔던 거 다 쇼였다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용돈 받아가고 선물 받아가고 생활비까지 타가면서 뭐 했냐? 너희 그 돈으로 뭐 했는지 말해봐. 이젠 아무것도 못 숨겨. 다 밝혀졌으니까. 윤지씨가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나 진짜 오빠한테 마음 있었어. 다 연기는 아니었어. 나 오빠 좋아했던 거 진짜야. 믿어줘, 오빠. 입 닥쳐! 이 뻔뻔한 기생충 같은 기집애야. 이딴 식으로 사람 인생 가지고 장난치는 게 진심이냐? 진심은 지옥에서나 써먹어. 오늘 니들 진짜 원 없이 맞아봐라. 내가 아주 제대로 기억 남게 해줄 테니까. 세 사람은 도망갈 틈도 없이 두 남자에게 끌려다니며 머리채 잡히고 뺨 맞고 바닥에 나뒹굴며 신음했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소파에 앉아 이 광경을 고요하게 지켜봤습니다. 한 손엔 홍게 한 마리, 다른 손엔 스마트폰. 미리 저장해둔 형사 번호를 꾹 눌렀죠. 네, 형사님. 지금이요. 예. 세 사람 다 여기 있습니다. 도망 못 가게 제가 다 붙잡아 놨고요. 지금 완전히 현행범이에요. 빨리 와서 수갑 채워주세요. 그리고 딱 10분쯤 지났을까요? 형사 셋이 집으로 들어왔고 상황 파악은 3분도 안 걸렸습니다. 세 사람은 얼굴이 시퍼렇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예비씨 모, 수겸씨, 윤지씨 세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에 사기를 쳐서 구속은 당연했고 형량도 무거울 거라고 했습니다. 줄줄이 쇠고랑 차고 현관문으로 끌려나가는 걸 보고 복잡했던 감정을 쏟듯이 크게 한숨을 내셨습니다. 신혼집이랑 혼수, 그걸 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한참 고민했어요. 처음엔 진짜 다 부수고 버릴까 싶었죠. 그런 인간들한테 속아서 마련한 집이니까 꼴도 보기 싫고 혼수 하나하나에다 사기꾼 손길이 묻은 것 같고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고 내가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장만한 혼수인데 그 사람들한테 기분 망쳤다고 다 버리는 건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어요. 요즘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나중에 팔아서 다른 데 이사 가도 되겠구나 생각하고 잠시 보류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병원 일에 집중하면서 바쁘게 지내는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기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자 한 명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냥 넘기려고 했죠. 이 소개팅이란 게 맘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내가 한번 대인 이후로는 남자에 대한 신뢰가 많이 사라졌으니까요. 근데 동기가 정말 진지하게 말했어요. 사람 자체가 괜찮다고. 배경도 튀는 거 없고 뒷얘기 나올 사람 아니라고요. 그래서 결국 알겠다고 하고 만나보기로 했어요. 큰 기대는 안 했고 그냥 밥 한 끼 먹는다는 마음으로 나갔죠. 그런데 웬걸요? 그 남자 첫인상부터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보다 3살 많은 의사였고 말투나 표정이나 태도가 전체적으로 진중했어요. 말도 조심조심하고 허세도 없고 대화 도중에 상대방 말 끊지도 않고요. 나중에 들으니까 어릴 적에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고아원에서 자랐다더라고요. 친척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완전히 혼자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가족 없이 자라서 외로움이 뭔지 잘 아니까 이 사람 말은 많지 않았지만 묵묵하게 자신 삶을 버텨온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이는 저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말했어요. 솔직히 그 말 들을 땐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나이 들어서 첫눈에 반했다는 말은 진짜 믿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 행동이 달랐어요. 말로 떠드는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하나 보여주는 스타일이었거든요. 피곤할까봐 집 앞에 데려다주고 문자 하나도 신경 써서 보내고 뭔가 날 위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이 오가고 그냥 짧게라도 만나보자 했는데 눈 깜빡할 사이에 1년이 지나 있더라고요. 그동안 싸움 한 번 없이 조용하게 잘 지냈고요. 그리고 어느 날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혼자 사는 집이 신혼집으로 쓰려고 샀던 거라고 솔직하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잠깐 말이 없더니 조용히 웃더라고요. 아, 여기가 그 집이야? 그때 그 사기꾼 셋한테 당해서 억울해서 산 그 신혼집? 진짜 웃기지? 멍청하긴.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지금 생각하면 진짜 손발 오그라들어. 실컷 욕해도 돼. 아니야. 이 사람 잘 믿은 게 죄는 아니지.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어. 오히려 그런 상처 겪어도 다시 잘 살아가는 네가 더 대단한 거지. 그리고 난 그 사기꾼들하고는 급이 달라. 그건 너도 알잖아. 당연히 알지. 대학병원 교수의 성격도 묻어나고 능력도 넘치고 너한테는 의심 갈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냥 가끔 너무 잘나 보여서 내가 위축될 때가 있긴 해. 그럼 우리 역할 나눌까? 자긴 집이랑 혼수했으니까 난 병원 사업 담당할게. 내가 병원 크게 차릴 테니까 당신이랑 같이 운영하는 거 어때? 수입은 반반. 우리 둘이 진짜 잘 맞을 거야. 아마 환상의 짝꿍이 될 거라고. 진심이야? 그렇게까지 해줘도 돼? 병원 차리는데 한두 푼이 드는 것도 아닌데. 당연하지. 같이 살 사람인데 내가 뭐 하나라도 더 해줘야지. 네가 이미 혼수랑 집 다 차려놨잖아. 그 정도는 해야 공평하지 않겠어? 그 말을 듣는데 울컥했어요. 처음엔 무너졌던 신혼집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든든하고 따뜻한 공간이 됐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사기꾼 셋은요,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옥 아닌 건 확실해요. 5년 넘게 실형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잊을만 하면 하나둘 나올 거예요. 근데 뭐 상관없어요. 저한테 다시는 못 오고 나도 그 사람들 이름조차 기억 안 날 만큼 바쁘고 평범하게 잘 살고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저의 지독한 한편의 이야기, 어설프고 멍청했던 내가 복수하고 다시 사람을 만나고 결국엔 저만의 가정을 다시 일군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사기 조심하시고요. 행복하시고 안녕히 계세요.